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의 역사와 예술을 공부하면서 행복해지는 시간, 지중해 시간여행이 마련한 튀르키예 역사예술기행, 오늘은 이제 1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 그러니까 이스탄불의 옛 이름인 콘스탄티노플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 요거를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 또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콘스탄티노플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비잔틴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 비잔틴 제국. 이 비잔틴이라는 게 사람 이름에서 따왔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우리가 한번 보고. 비잔틴을 처음 건설할 때 델포이 신탁소와 관련이 있다. 그리스 중심부에 있는 델포이 신탁소랑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비잔틴이 노바로마라고 불린 적도 있다. 노바로마? 그럴까요? 아닐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것이다. 이건 왠지 쉬워 보입니다. 오늘 11번째 강의는 이제 비잔티온의 출발, 그리고 콜로니아 비잔티움, 노바로마,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누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소주제를 갖고 우리가 살펴보는데, 문명의 교차로 튀르키예가 이제 예술, 생산, 금속, 문자라고 하는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20만 년 지난 역사에서 중요한 네 차례의 변곡점이 튀르키예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졌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스탄불을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38개의 주요 탐방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튀르키예의 역사와 또 이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역사, 그리고 문화,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갖는 거죠. 이스탄불의 주요 탐방지는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서 하나씩 우리가 다 가볼 겁니다.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이제 더 축약해서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비잔티온, 첫 번째 비잔티온의 출발. 비잔티온은 이제 BC 1000년경에 트라키아, 그러니까 아마 이제 회원님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시청자 가운데에서는 이스탄불과 튀르키예를 탐방하는 분이 계실 텐데, 단체 여행을 가게 될 경우 공항에서 딱 현지 가이드가 나오시면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형적인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이스탄불이 아시아 쪽 땅을 아나톨리아, 유럽 쪽 땅을 트라키아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 가이드 분들이 말씀하셨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트라키아라는 건 뭐냐면은 옛날 그리스 문명에서, 그리스 땅이 밑에 있잖아요. 그리스인들이 볼 때 자기의 북쪽 지방을 트라키아라고 부른 거예요. 북동쪽 지방.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스탄불의 서쪽 지역은 다 트라키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우리가 트라키아인이라고 불러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BC 1000년경에 트라키아인 유적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트라키아인 밑에 살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문명의 그리스인들이 이쪽 그 이스탄불 지역으로 들어온 거는 BC 685년경 아티카 지방의 메가라 출신 사람들이 왔다. 아티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아테네를 삥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지방을 아티카라고 부릅니다. 그 아티카 중에서 메가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전엔 도시국가였어요. 그 메가라 출신 사람들이 여기를 처음에 정착을 했다. 이 아나톨리아의 쪽 땅에 칼케돈이라고, 오늘날 지명으로 이제 카디케이라 그러는데, 이 칼케돈 지역에 이제 먼저 식민 도시가 먼저 세워졌었어요. 근데 이제 메가라인들이 올 때 이제 설립자 이름을 우리가 비자스라 그러는 사람이 와서 설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잔틴은 비자스라는 이제 사람 이름에서 나온 건데, 이 비자스라는 사람이 BC 657년경에 비잔티온을 건설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자스가 메가라에서 이쪽으로 오기 전에 그리스 중부에 있는 델포이 신탁소에 가서 신탁, 즉 신의 뜻이 무엇인지, 신의 가르침은 무엇인지를 아폴론 신전, 피티아
여신관으로부터 이제 들은 거죠. 그때 뭐라 그랬냐면 눈먼 자의 맞은편에 도시를 세워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케돈 쪽에 이쪽 그 아나톨리아 쪽에 이 정착한 사람들을 눈먼 사람들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맞은편 쪽에다 건설을 해야 되니까 그 반대편 오늘날 이스탄불 트라키아 쪽 땅인 그쪽에다가 이 비자스가 비잔티온을 세웠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델포이를 잠깐 우리가 볼까요? 이게 BC 2000년대부터 지모신의 성소가 나오는데 BC 7세가 되면 저기서 아폴론 신앙이 널리 퍼지게 돼요. 그래서 아폴론 신전이 있고 이 신전의 신관은 여자만이 합니다. 그거를 피티아라 그래요. 그래서 피티아 여신관이 아폴론 신의 영험한 기운을 받아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이나 미래에 대해서 내려주는 말, 요거를 우리가 신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BC 6세기부터는 그리스 전 지역에서 너무 많이 몰리니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는 1820년에 오스만 튀르키예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단일 그리스라는 나라를 형성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스 민족이 있고 종교가 있고 언어, 문자, 문화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작은 도시국가 단위로 수백 개의 도시국가 단위로 나뉘어져 나라를 운영했기 때문에 단일 국가는 없고 각 도시국가들이 올림피아에 모이면 올림픽을 열고 델포이에 가서는 신탁을 받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각국에 와서 여기서 다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올림피아와 델포이만큼은 중립을 지키게 하자. 마치 현대 세계사에서 스위스를 영제 중립국으로 해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쪽 진영에 있던 나라든 적대하지 않는 이런 거를 만들듯 델포이나 올림픽이 열리는 올림피아는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폴론 신전에 피티아 신전에서 이걸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문명에서 중요한 전쟁들, 다시 말해서 BC 490년이나 480년에 벌어졌던 1차, 2차 페르시아 전쟁 때 아테네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원정을 떠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이런 세계사 속의 굵직한 사건들은 다 어떻게 결정된 거다? 델포이 신탁서에서 피티아가 얘기해 준 대로 결정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380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당연히 아폴론 신앙은 이교 신앙으로 밀리겠죠. 그 뒤로 이제 침체하게 되고 이제 이 델포이 땅에도 5세가 되면 교회가 들어서는 이런 이제 일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온팔로스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배꼽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복제품이고 진품은 이제 델포이 박물관에 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 20몇 년 전에 가서 지금 복제품이니까 함부로 저렇게 만지는 거죠. 박물관에 있는 진품은 이제 못 만지죠. 요게 이제 그 무렵에 우리 이제 식구들이랑 갔던 모습도 있고,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갔을 때 찍은 요것이 이제 아폴론 신전입니다. 여기서 피티아가 얘기해 주는 대로 그리스 문명권의 운명이 결정됐던 거예요. 네. 자, 비자스는 누구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다. 그 엄마는 누구냐? 바다 요정 네레이드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의 신 네레우스가 낳은 50명의 딸들이 있는데 전부 아주 하나같이 아름다운 바다 요정들이에요. 그 중에 게로사라고 하는 요정과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 비자스다. 그럼 비잔티온은 뭐가 됩니까? 바다의 신이자 바다 요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세운 나라니까 결국 비잔티온은 해양 도시고 바다를 개척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어떤 전승선화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자, 이게 이제 그렇지만 이제 현대 발굴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트라키아의 도시 이름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또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로만 시대에는 이제 그 도시 이름이 비잔티움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오는 그리스어에서 장수전미사고 움은 라틴어에서 장수전미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스타디온, 그러면은 로마 시대가 되면 스타디움, 그 다음에 체육관은 그리스 시대는 김나지온, 그리고 로마 시대는 김나지움, 이런 것들이 다 영어로 돼가지고 스타디움, 김나지엄, 이제 요즘은 그렇게 되는 거죠. 심포지온도 마찬가지, 심포지온, 심포지움, 영어로는 심포지엄,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죠. 로마 시대에 이제 번영을 하다가
콜로니아 비잔티움. 콜로니아라는 건 이제 식민지라는 뜻이거든요. 라틴어거든요. septimus severus 황제라고 있어요. 193년부터 211년까지 재임 황제인데 뒤에 다시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septimus severus 황제 때 비잔티온을 이제 파괴합니다. 잠깐 septimus severus 황제 유적을 알아볼까요? 제가 서 있는 저 뒤쪽이 포로 로마노. 요즘 이탈리아어로 옛날 라틴어로 하면 이제 포rum 로마눔이 되는 거죠. 로마 포럼이라고 하는 공화정 시절과 후에 황제정 시절의 로마 정치의 중심지가 바로 여기 로마 포럼이죠. 포로 로마노. 동그라미 친 저 끝에 있는 게 바로 septimus severus 황제입니다. septimus severus 황제가 이 193년에 로마를 정복해요. 로마를 뭐 이민족인가 어떻게 정복을 하나? 이 얘기는 이제 뒤에 다시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septimus severus 황제가 196년에 이 지역 이름을 콜로니아 비잔티움이라고 정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콜로니아 septimia severia augusta 비잔티움. 그러니까 이 septimus severus 황제의 식민지 비잔티움. 뭐 길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콜로니아 비잔티움 이름을 땄고 그 아들인 카라칼라 황제 때도 콜로니아 비잔티움이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자치도시 있다가 septimus severus 황제 이후로 이제 로마 제국 직할 도시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 이 이름이 노바 로마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 노바 로마로 바꿨을까요? 바로 이분이에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로마 카피톨리니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건 이제 뭐냐 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고향은 니슈입니다. 오늘날 세르비아인데 저 지도 보이죠? 아빠 콘스탄티우스가 이제 니슈 태생이고 결혼해서도 거기 살았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엄마인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헬레나는 어디냐? 그건 바로 여기 있는 오늘날의 이즈미트, 고대 로마 시대에는 니코메디아라고 불리는 저 지역이 엄마의 고향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빠의 고향이 더 가슴에 와닿나요? 엄마의 고향이 더 가슴에 와닿나요? 엄마의 고향이겠죠? 근데 이제 또 이 니코메디아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이후에는 로마의 수도가 됐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가 어려서는 또 니코메디아에 자랐어요. 태어나기는 니슈에서 태어났지만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고 여기 제가 서 있는 데가 이제 니코메디아에 있는 오늘날 이즈미트 고고학 박물관입니다. 자, 니코메디아라는 데를 우리가 두고 자, 이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의 기둥이라는 유적을 소개하면서 자세하게 콘스탄티누스의 일생과 왕조사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일단은 이제 이 다 건너뛰고 324년 9월 18일 날 크리소폴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탄불의 오늘날 그 남부의 아나톨리아 쪽으로 크리스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크리소폴리스. 이 크리소폴리스에서 서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와 동로마 황제인 니키니우스가 대결을 펼쳐서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합니다. 승리해가지고 콘스탄티누스 단독 로마 황제 시대를 열어요. 단독 로마 황제 시대를 열고 요거는 이제 31년 만에 그 로마 제국 분할 통치에서 단독 통치로 바뀐 건데 이 31년 만이라는 건 뭐냐면은 31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돼요? 293년이 되지요. 293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4개로 분할해서 통치합니다. 그러던 시절에서 이제 324년에 크리소폴리스 전투에서 동서로마 황제가 대결해가지고 서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이기면서 324년에 로마 제국 단일 통치 시대를 다시 열었다. 이 얘기인데 맨 밑에 줄에 있는 콘스탄티우스와 콘스탄티누스 부자 아빠 콘스탄티우스와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정략 결혼을 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정략 결혼. 아빠도 아들도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내용은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아무튼 324년에 로마 제국 단일 지배 체제를 갖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새로운 수도를 고민하게 돼요. 293년 이후로 로마 제국은 4분할 통치를 하면서 사실상의 수도가 4개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새로운 수도를 어디로 결정해야 될까 콘스탄티누스가 고민하게 되는데
크게 두 지역과 두 문화권을 하나로 합치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어야 돼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면서 부유하고 그리고 전통 로마 신앙에 충실했던 그리스어권 사용 지역, 오늘날 얘기하면 동로마권 지역이에요. 그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수도를 여기 있는 니코메디아로 삼았기 때문에 니코메디아를 중심으로 한 동방 지역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기독교보다는 전통 로마 신앙을 많이 했던 거예요. 부유하고 이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로마나 저때 이제 로마가 이미 부유하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기독교에 충실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이 두 지역. 뭐 심각하잖아요. 일단 언어 자체도 다르고 그리스어와 라틴어. 경제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무엇보다 종교적으로도 이쪽으로는 전통 로마 신앙이 많고 서로마 쪽으로는 뭐가 많아요? 기독교가 더 많고. 야, 이거를 다 통합해서 하려면 어디다 해야 될까? 자기 엄마의 고향이자 어려서 자기가 살았던 니코메디아, 기존의 중심지인 니코메디아에다가 수도를 차릴 거냐. 그럼 완전히 저쪽은 버린 지역이 돼버리니까 또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원래 수도 로마는 이미 버려진 지가 너무 오래됐고, 이제 서로마 제국의 황제 지역이던 밀라노를 하기도 그렇고, 고향으로 가기도 그렇고, 또 동로마의 과거 부황제가 있던 테살로니크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또 자기 고향인 니슈로 가기도 왠지 좀 그렇고, 자기 부인의 고향인 시르미우미로 가기도 그렇고, 뭐 좀 어려웠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떠올린 게 바로 septimus severus 카라칼라 황제 이후로 많이 발달하기 시작한, 그리고 니코메디아에서도 가깝고 자기 고향에서 좀 가깝고 뭔가 그래서 서로마 지역 사람들이 볼 때 왜 또 동로마 위주야? 왜 또 니코메디아에서 하는 거야? 이런 불만도 잠재울 수 있잖아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윙겼으니까. 그래서 비잔티움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비잔티움을 찍어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삼았어요? 노바 로마라 그런 거예요. 새로운, 노바는 새롭다는 뜻에서 새로운 로마다. 과거 제국의 753년 로물루스가 나라를 세웠던 그 로마라는 나라의 수도 로마가 아니라 새로운 로마다. 이렇게 해서 멋있게 이름을 띄웠는데 이게 이름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노바 로마? 이 뭐지? 로마의 뭐 아류작이야 뭐야. 그러니까 330년, 6년 만에 좋다. 그럼 내 이름을 따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리스어로 되니까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영어식 표현이고, 그죠? 또 불어식 영어식 표현이고, 그리스어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330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름을 다시 바꾸고 대대적으로 이제 제국의 수도로서 이제 개발을 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septimus severus 황제가 196년에 콜로니아 그 비잔티움을 만들어서 로마의 직할 도시로 전체 경주장도 짓고 성벽도 짓고 뭐 이렇게 발전시켜 오다가 324년에 동서로마 황제가 싸워서 서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이기면서 크리소폴리스 전투 승리한 뒤로 비잔티움을 노바 로마로 바꿨다가 330년에 수도로 딱 낙점을 하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바꿔서 우리가 서양사에 그러면 중세 천년의 그 거대 도시 콘스탄티노플은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